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가셨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좀 분발하셔가지고 또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딱 해설 강의만 하고 끝내고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뭐 기계 일반, 여러분 이거랑 같이 시험 보시는 기계 일반도 좀 왈가왈부 좀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지방직도 또 어차피 또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또 지방직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한번 다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시험에 대해서 제가 또 예전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기라든가 총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보시면 제가 그 후기 시험 보고 와서 그 후기 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1편, 2편, 3편 잘라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그러니까 해설 강의 보시기 전에 최소한 1편 정도는 딱 이거 한 18분, 13초 나오고 또 이것도 기네. 빨리 보기로 하셔가지고 꼭 보시고 이 해설 강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만약에 이거 너무 힘들다, 지금 바쁜데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총평란에 올려놨으니까 기계 설계 그것도 보시고 또 어쨌든 이 해설 강의 보시기 전에 총평을 보시던 시험 후기를 보시던 보시고 와서 이 총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급하니까 바로 시험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기계 설계 시 적용되는 기하 공차 중 모양 공차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모양 공차가 뭔지 몰라도 지금 직각도, 그러니까 우리 각도 공차만 알면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각도 공차라는 말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수업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이 각도 공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가 집안에 어른이 오셨는데 야, 너 잘 지내냐?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이러면은 그분이 너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 왜 자세가 그 모양이야? 각도에 관한 거다. 각도 공차는 각도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직각도, 그 다음에 뭐 수직도, 뭐 수직도 아니야. 직각도, 그 다음에 각도 공차는 있죠. 이게 각도 공차죠. 직각도,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직각도. 나머지는 다 이거야. 모양 공차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모양 공차가 뭔지 몰라도 직각도 하나만 딱 보면은 이거는 각도 공차에 들어가는 거구나. 각도 공차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직각도 딱 잡아내셨으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미끄럼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래요. 옳은 것은이니까 동그라미 딱 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은 2번인데 1번을 좀 보실게요. 1번 보시게 되면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기동 마찰이 작다. 이거 아닌 건 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동 마찰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 멈춰져 있다가 움직일 때, 처음 움직일 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초기 상태는 어때요? 얘가 지금 서로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윤활유가 여기서 윤활제가 여기서 역할을 못하고 물체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동 마찰이 작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정한 미끄럼 베어링이 동한 미끄럼 베어링보다 설치 비용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설치 비용이 얘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긴데 일반적으로 동한 미끄럼 베어링보다 정한 미끄럼 베어링이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서 답을 뽑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급유가 용이한 곳은 오일리스 베어링. 급유가 어려운 곳에 쓰는 게 오일리스 베어링이죠. 그럼 2개는 제끼는 거예요. 근데 2번을 좀 보게 되면요,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고속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크게 뭐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 접촉이든 면 접촉이든 기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기계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기계 마찰이 발생을 해요. 기계 마찰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윤활이 마찰을 하고 있죠. 윤활제가 마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 회전에 이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유연성 커플링 나왔네요. 네, 여러분 유연성 커플링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두 개의 축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커플링이. 근데 여기는 고정돼 있고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어긋났을 때 이 단차를 딱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축 중심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살짝 어긋나도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유연성 커플링이라는 말을. 그래서 유연성 커플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보면은, 자, 보세요. 기어 커플링, 그리드 커플링, 롤러 체인 커플링, 분할 원통 커플링이 있습니다. 일단 답은 분할 원통 커플링이에요. 나머지는 분할 원통 커플링은 정말 축 두 개를 갖다가 탁 이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진이 빠졌네요. 예. 나머지 애들을 보시게 되면 얘네는 뭐예요? 양쪽 축에다가 이런 장치를 끼고 그걸 다시 엮습니다. 체인이나 요 그리드 이런 걸로 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연성 커플링. 예. 축 중심이 살짝 어긋나도 쓸 수 있는 그런 커플링에 해당을 해요. 분할 원통 커플링 같은 경우는 그냥 축을 서로 이어버리죠. 덩어리로 이어버려요. 그냥 하나로. 그래서 얘는 유연성이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레버의 힘이 105N이 작용할 때 제동 토크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건이 쭉 나왔는데 항상 우리 기계 설계에서는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뭘 구하라는 게 중요하죠. 제동 토크를 구하래요. 제동 토크는 요 드럼에서 발생하는 토크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제동 토크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또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 이거 지금 제동 토크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이 드럼이 회전하고 있는 회전 토크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럼 제동 토크는 뭐가 되냐? 지금 요거 뮤 곱하기 P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요 네버를 갖다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민다고 해야 되나? 이쪽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게 되겠죠. 밀게 되면은 요 드럼 중심에서부터 요 블럭까지 블럭 사이에는 발력이 작용하죠. 그걸 P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발력이 그 발력에다 뭐를 곱하면 회전력이 됩니까? 발력에다가 마찰계수. 이 드럼과 브레이크 블록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계수를 갖다 곱해주면 회전력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F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힘을 갖다가 F로 놓은 거고 거리를 뭘로 놨습니까? 반지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F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찰 계수 곱하기 P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딱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해야겠다 가지고 나머지 없는 걸 갖다가 유도를 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식을 떠올리셨다면은 보세요. 요거 반지름 있습니까? 제동 토크 이렇게 있고요. 예, 지름 있네요. 예, 이거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고요. 마찰계수 있나요? 마찰계수 좋네요. 그러면 이제 P만 구하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그죠? 근데 P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줄줄이 뭐가 나왔죠? 모먼트의 평행에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먼트의 평행에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통법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P라고 있잖아요. 네, 요 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요 수식 유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유도 안 하셔도 돼요. 현장에서는. 네, 그냥 이 자리에서 거기다 막 때려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숫자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수식에 유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숫자로 정리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 예, 이렇게 500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구한 게 뭐예요? 연락에 나왔지만 구한 거는 요 P 값 구한 겁니다. 그럼 P 구했으면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거를 뭐 1형, 1형식, 2형식, 3형식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알고 구하면은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깥지름이 8cm인 중공축에 축방향으로 힘을 가했대요. 이만한 힘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압축 하중이겠죠? 압축 응력이 3메가파스칼 발생했는데 안찌름 얼마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공 단면이겠죠? 이 단면이 중공 단면이고 여기에 지금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압축 응력 그러면 뭐예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게 지금 3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눴더니 3메가파스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단면적이 중공이라는 거죠.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죠. 그죠?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내경이 지금 D1이군요. D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D1을 구하고 싶으니까 D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60mm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지금 안쯤 센티미터로 바꿔서 나오니까 6cm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문제의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걸 갖다 3천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 볼트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육각형인데 육각형이죠. 육각형으로 있고 지금 볼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요렇게 돼 있을 거고 있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부의 전달 능력, 근데 머리부의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에 발생. 왜? 지금 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요 부분에 요 면적에 뭐가 발생한다? 지금 전달 능력이 발생한다.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을 타우라고 할게요. 그리고 볼트 축에 발생하는 인장 능력을 시그마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타우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시그마의 2분의 1. 그 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자. 그러면은 볼트 높이, 머리부의 높이, 요 H라고 하는 거니까 요 높이가 되겠죠. 요게 H하고 볼트 지름의 비는 얼마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죠. 요 두 식을 갖고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들죠. 자, 그래서 타우는 두고요. 여기 전단 능력을 따로 정리하고 H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인장 능력을 D 지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요걸 2분의 1 같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전단 능력 같은 경우는 요 면적을 요 기준 면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쫙 플러스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갖다가 쭉 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요? 파이 D가 되겠죠. 지름이니까. 그잖아요. 파이 D가 나올 거. 높이는 H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파이 D로 나누는 이 단면적 그다음에 하중 Q 나온 거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중은 좀 Q가 걸리고 있는 거니까. 하중 Q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Q 나왔고. 인장 능력은 뭐가 되겠어요? 4분의 파이 D 제곱 나오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2분의 1로 갖다 놓고 치고 약분을 하게 되면 QQ 없어지고요. QQ 없어지고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2로 두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와 같이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B니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따로 이건 높아심에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H분지 D잖아요. D분지 H잖아요. D분지 H니까 얘가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Q가 아니야, 요 H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게 맞습니다. 한번 그 작업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그 메커니즘만
네, 그 구성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해야 돼.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고 이게 원형이니까 얘를 쭉 풀어내면 이 단면이 h 곱하기 d 파이다.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뭐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 문제죠.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주 방향의 그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해라는데, 야,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기계 설계 문제 중에서 이번에 영족 감도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도면도 3장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단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다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 한두 번 다 손 봤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좀 해설이 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좀 보시게 되면 원주 방향 응력 같은 경우는 ET 분지 PD인데 요 P가 하중이 아니라 뭐 이게 압력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압력이에요. 이 공식에서는 압력이고, 압력은 의미는 힘 곱하기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죠. 예, 그것만 일단 주의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식에서 뭐예요? P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 두께 줬어요. 두께 줬고, 그 다음에 지름 줬습니까? 지름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두께하고 바깥지름을 줬잖아요. 두께하고 바깥지름 줬으니까 이 바깥지름에서 두께 곱하기 2 해서 빼버리면은 안지름 나오겠죠? 얘도 중과나 다름없습니다. 중과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돼. 이 식을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 P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ET 곱하기 시그마 T 해가지고 D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 이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원주 방향 은연이니까 요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 D 나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쭉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내경 아까 D 요거 내경 내부 지름이죠. 바깥 지름과 내부 지름을 바깥지름에서 빼기 두께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왔더니 내부 지름은 295가 나왔어요. 295가 나왔고, 이 조건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나온 게 한 3.05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3.0 정도 되면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압력 용기에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압력은 얼마 정도까지 걸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압력까지 견딜까? 그걸 볼 수 있는 그 공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계도면에서 데이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 데이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공차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기하공차라는 말을 지금 현재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적어요.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형상의 도면을 이제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 어떤 형상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차를 주는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 공차를 주는 겁니다. 공차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써도 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애들은 뭐냐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예를 들어 각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몇 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차를 주거든요. 여기서부터 몇 도 이런 식으로 줘요. 공차를. 그러다 보니까 얘 기준이 되는 애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텀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텀입니다. 그래서 기계 도면에서 이 데이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공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기준이 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죠. A 그러면은 여기는 데이텀 A가 되는 겁니다. A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이다 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얘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얘는. 근데 얘가 이 값이 또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장인 거죠. 기준이니까. 얘가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공통 축지선 또는 중심평면의 데이텀인 경우 중심선에 삼각기호를 붙인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일반 기계기사나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아니면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보신 분들은 축이 이렇게 있으면, 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온 흔들림 공차,
중심선에다가 내가지고 이렇게 A 그래가지고 온 흔들림 공차 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 왜 틀렸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 기하공차 표시하는 방법에서 앞쪽에는 공차의 종류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공차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가요. 기호와 숫자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대입시키는 문자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같은 여기까지 다 맞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까지 맞는데 같은 구역에 기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구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역에다가 구획 그랬는데 구역이라고 할게요. 저는 구획 맞나? 구획 아니고 서로 다른 구획입니다. 요거 하나가 다 데이텀들이에요. 요게 다 데이텀들입니다. 예. 같은 구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역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대로.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것도, 그냥 기계재료에서 그냥 훑고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열심히 풀고 시험장 가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이거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유사한 문제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는 맞히지 않았을까? 틀렸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다 최저 인정강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 한 다음에 C가 붙었죠? C. 알파벳 C가 붙었잖아요. 이거 뭐 탄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SM20C 같은 경우는 요 SM은 기계 구조용 탄소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최저 인정강도가 아니라 탄소 함유량이 20%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딱 20%가 이것도 공차가 있겠죠. 18%에서 0.18%에서 0.23% 그 구역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우리 기계구조용 탄소광자로 최저 인정도가 아니라 탄소 함유량이 0.18%에서 0.23%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위에 설치한 윤활 탱크로부터 베어링에 급유를 하고 이때 흘러나온 윤활유는 펌프를 이용해서 탱크로 순환시키는 윤활 방법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저 틀렸습니다. 중력 윤활법이라는데 저는 이번에 이 중력 윤활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 잘 읽어봤는데 흘러나온 윤활유를 펌프를 이용해 탱크로 순환시키는 방식의 윤활 방법 이거 있어도 뭐 자중에 의해서 윤활 탱크에서부터 대상물까지 투입되는 방식 뭐예요? 전 적하윤활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왔고 시험 문제에서 풀어도 됐었고 근데 중력 윤활법이 나오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문헌이 없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윤활유 회사가 있습니다. 발버린이라고. 그 회사에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어요. 윤활법이 일단 여러분 이 중력 윤활법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유 강사가 그것도 틀렸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틀릴 게 없어서 강사가 윤활에서 틀리냐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려요. 일단 윤활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순환 급유 방식하고 비순환 급유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저도 알아요. 순환 급유 방식은 뭐예요? 윤활을 하고 윤활하고 남은 애들을 돌려서 또 쓰는 거예요. 계속 순환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순환 시스템에는 뭐 필터도 들어가고 뭐 그 에어 드라이어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는데 어쨌든 순환해서 쓰는 애가 비순환해서 쓰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급유법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비말급유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말급유법. 네. 그 중에 하나가 중력급유법이에요. 근데 똑같은 방식인데 비순환 방식으로 하면은 적하윤활법.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이 적하윤활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다는 이게 다 답이 아니야. 이거 갖다가 무슨 뭐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한다.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모세관 현상 이거 아닙니다. 모세관 현상 이용해서 하는 건 패드급유법이에요.
이거는 패드 급유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예, 그 회사 자료를 보니까 설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처럼 뒤에 순환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의 윤활법은 중력 윤활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중에 의해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에 의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인데 얘는 중력 윤활법이 되는 거고 비순환 방식에서는 이게 적하 윤활법이 되는 겁니다. 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번에 배웠고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베어링 쪽에서 윤활 설명할 때는 매번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당했습니다. 1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지금 사실 이제 기계 설계에서 우리가 축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축을 이제 따로 띄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축 설계를 하다 보면은 축의 그 설계 기준이 강도냐 강성이냐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하는데 강도 기준 설계는 뭐예요? 네, 토크 이꼬르 전달 능력 곱하기 ZP 여기서 이 전달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쭉 설계를 합니다. 근데 강성은 뭐예요? 얘는 변형이죠. 나는 얘가 얼마의 응력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변형이 생기면 안 돼라고 딱 지정하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좀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쉬운 그런 분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비틀링카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두냐? 이 바알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면은 축 1m짜리 축에 이 비틀린 각이 4분의 1도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그게 바하의 축공식입니다. 그게 바하의 축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틀림이지 여기 굽힌 모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네. 보시면 또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이것이 1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비틀린 모먼트만 받는 원형 중실축에 중심에서의 전달 능력은 없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단면 보면은 우리 보시게 되면 중실축이니까 이게 다 단면이죠. 여기 중심이죠. 비틀림이 발생을 했어요. 이쪽 칠판 쪽은 이제 붙어 있고 얘가 지금 이제 밖에 나와 있어서 비틀었다 그러면은 비틀림 전달 능력은 어떻게 돼요? 분포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렇게 봐도 되나? 옆에서 본 걸로 해야 되겠네요. 축에 이렇게 있으면 중심 있고 비틀림 전달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자, 가운데서는 없는 거. 이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밖으로 나갈수록 더 커질 거지. 안에 들어올수록 작아지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라 딱히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라도. 일단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주고 단면적은 안 좋습니다. 단면적은 안 좋고. 근데 이거 가지고 단면적 구할 수 있죠? 유량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유속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유량의 물리적 정의가 뭐예요? 유체의 이동 단면적, 유체가 이동하는 그 이동 단면적. 그러니까 이건 배관의 내경이라고 해야 되나? 배관 내경. 배관 내경이 될 거고요. 이건 유속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이 단위를 보면은 미터 단위 한번 써볼게요. 단면적 같은 경우는 미터 제곱 나오죠. 속도 볼게요. 속도 메타 퍼 세크죠. 둘이 곱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메타 3승 퍼 세크 나오면서 무슨 유량이 됩니까? 최적 유량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최적 유량이에요. 이것도 최적 유량입니다. 이게 단위가 유도가 되죠. 그러면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유량이야.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유속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다 줬어요. 지금 유량도 줬고, 지금 단면적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안찌름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단면적은 줬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해라. 뭐 편한 거죠.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건 똑같겠네요. 예, 그거 여기다 넣고 풀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따로 정리할 것도 아니고, 혹시 유속과 유량 그리고 단면적의 관계가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라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뭐 기억부터 니을까지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그냥 글로만 보면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맞는 것은 요거 디귿하고 니을입니다. 디귿하고 니을인데, 일단 기억 보세요. 고동 구속시 소음이 작다는데, 이게 틀렸으니까 이 소음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글씨로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다음 시험에서 또 조집니다. 이 형상을 보세요. 이게 지금 뭐하고 이게 작다 크다는 여러분들 상대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하고 비교했을 때 크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소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나사, 체결용 나사, 힘 전달용이나 일반 나사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얘 보세요. 얘는 나사도 나사지만 볼스크루니까 여기에 지금 이 볼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가 움직이면서 소음이 그렇다고 막 와자자자자자 그러진 않아요. 사사삭 하는 소리가 좀 나죠. 그걸 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끼끼끼끼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일반 나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소음이 좀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소음이 작다. 일단은 일반 나사하고 비교했을 때 소음이 난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 좋아요. 소음이 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자.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가격이 싸겠어요? 만들기가 쉽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밀도가 좋아요. 얘가 정밀도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거 꼭 설명 나오는데 왜 공작기계에 적용된다 이런 설명 나올 때 여기 있는 것처럼 NC 공작기계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네. 자동차의 조향 장치도 사용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 부품을 아시면 여러분들 쉬워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14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라는 거예요? 두 기어 사이의 중심을 축간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딱 축간거리 구할 수 있는 방법,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가장 만만한 방법 뭐예요? PCD의 중심을 찾는 거죠. 그죠? 예. PCD의 중심입니다. 이거 저는 이제 피치1 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PCD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P로 보셔도 되고 D1, D2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헷갈릴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그런 거 제가 헷갈릴까봐.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지금 축간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피치1 지름은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듈 값은 피치1 지름 나누기 이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를 갖다 붙이면 어때요? 예. 모듈 값 곱하기 이빨 하면은 PCD 맞나요? 맞죠? 그게 이 식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모듈 값은 서로 같잖아요. 두 개 외접하는 두 평기어 그랬으니까 외접하고 있는 접해 있는 기어는 모듈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 값은 공통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낸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이수의 합을 왜 하필 이수의 합으로 줬을까? 이 식을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수의 80이 어떻게 하냐? 이수의 합이 80이라는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벨트 전동하고 체인 전동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놓고 비교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아예 갖다 놓고 대놓고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비교하는,
벨트 전동과 체인 전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벨트 전동은 이렇게 벨트와 이 롤러 사이에 어떤 마찰력이 있어야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구동을 하죠. 어떤 마찰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당기고 있어야 돼요. 초기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정상태에서 벨트가 서로 당기고 있는 거 이거 갖다 우리가 초기 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체인 스프라켓 보시게 되면 이빨로 감겨져 있잖아요. 얘는 초기 장력이니까 얘도 초기 장력이 주려면 주는데 그게 초기 장력이 구동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초기 장력이 얘는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주려면 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려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그냥 바로 들어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 없는 반면 아니죠. 필요하죠.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 없다가 맞겠죠. 자, 그럼 나머지를 좀 볼게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들이죠. 네. 이렇게 한번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벨트 전동은 피동축, 근데 여러분 피동축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동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 당하는 사람을 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소를 당한 사람 뭐예요? 피고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국어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보다 더 잘 여러분 캐치를 하겠죠. 종동축입니다. 종동축의 과복을 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게 벨트 자체가 탄성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얘는 탄성이 없잖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섬유나 탄성 섬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벨트 전동은 마찰에 의한 전동이고 체인 전동은 맞물림에 의한 전동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3번 보기 정말 마음에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체인 전동은 미끄럼 없이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벨트 전동의 단점 중에 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기도 한데, 얘는 미끄럼이 발생하죠. 우리 벨트 전동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확한 속도비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뭐 설명하기 전에 요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릴게요. 질량 완성 모먼트가, 여기서부터 딱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먹이서 식은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질량 완성 모먼트 딱 나오니까, 어이씨 하면서 근데 가만히 문제를 보세요. 가만히 문제를 보시면, 질량 완성 모먼트가 이만큼인 플라이휠이 부착된 전단기가 강판을 절단해서 회전 속도가 2400에서 1200으로 감소했을 경우에 전단기가 한 일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전단기가 뭐냐면은 철판을 절단하는 기계를 우리가 전단기. 물론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절단기라고 하는데 또 전단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전단 가공을 한다 그래서 전단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철판이 있으면 이 철판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따낸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제품으로 쓰던 이걸 제품으로 쓰던 이만큼을 따내요. 그러면은 요 철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철판을 보게 되면은 자, 좀 과도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만큼을 따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 철판과 이쪽 철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전단 능력이 작용하겠죠. 얘를 눌러주면은 얘는 그렇죠.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단기라고 합니다. 절단한다고 해서 절단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가공을 하는 이제 기계들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밑에 철판을 까는 원자재죠. 철판을 까는 다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올려야 되니까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따는 펀칭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펀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 펀칭이 있습니다. 얘가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펀칭이 내려올라 그러면 위에
또 이렇게 축이 있어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는 또 축이 달려 있고 여기에는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캠이 달려 있겠죠. 캠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모터 축은 회전만 해요. 회전만 하고 있고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모터를 좀 작은 걸 쓰기 위해서 이 축에다 뭘 다냐면 플라이휠을 답니다. 이런 식으로 관성을 주기 위해서 플라이휠을 답니다. 플라이휠을 달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에 대한 문제냐면 이 플라이휠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절단기가 문제가 아니라 플라이휠에 대한 문제. 지금 제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작업 방법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플라이휠이 부착된 전단기에서 플라이휠의 회전 속도가 2400에서 1200으로 변동이 됐으니까 이 절단할 때 전단기가 한 일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 전단기가 한 일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플라이휠에서 이 회전 속도가 RPM이 감소하면서 한 일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놓고 가셔야 돼요. 맨 처음에. 이 공식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설명을 드렸고 플라이휠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식은 기억하고. 플라이휠의 에너지 변화량 왜? 플라이휠 자체가 여러분들 에너지를 축적했다 반출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플라이휠의 에너지 변화량은 전단기가 한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 에너지 변화량은 I 오메가 2m 델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I가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계 설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호로 요 I가 쓰는 게 뭐냐면은 단면 2차 모먼트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단면 2차 모먼트. 극단면 2차 모먼트는 IP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질량 관성 모먼트예요. 요 I가 질량 관성 모먼트고 그다음에 요 델타는 뭐예요? 각속도 변동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속도 변동 계수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최대 각속도에서 최소 각속도를 빼준 걸 나눠줍니다. 뭐 평균 각속도로. 그럼 평균 각속도는 뭔데요?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해결이 되면은 이 문제는 풉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얘는 질량관성 모먼트인데 문제에서 줬어요. 대부분 문제에서 줍니다. 질량관성 모먼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걸 구하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를 다 주든지 에너지 변화량까지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줍니다. 우리 마찰 계수 주는 것 같이. 마찰 계수도 여러분들 대부분 주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기계식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 구하라고 하면 구하라는 문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대부분 주고 뭘 구해요? 동력을 구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전 토크를 구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평균 가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가속도는 최대 각속도와 최소 각속도의 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얘가 1로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정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에너지 변화 우리가 구하려고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구하려고 하는. 근데 자연성은 뭐냐면은 RPM을 다 줬어. 회전 속도를 다 줬단 말이죠.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대 각속도, 최소 각속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최대 회전수, 최소 회전수. 그래서 최대 회전수는 80, 이거 단위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각도 표시하고 싶다 곱하기 하면 파이분지 180 하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여기서는 라디안으로 갑니다. 라디안은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최대 각속도는 80이고, 최소 각속도는 40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80 더하기 40 한 다음에 2 하니까 120에 60 나오겠네. 평균 가속도는. 그죠? 그럼 가속도 변동에서 델타는 얼마가 됩니까? 얘를 빼버려요. 80에서 40을 빼고 그걸 갖다 평균 가속도 6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오죠? 60분지 40 나오니까 없어지고
3분의 2 나오겠네요. 그냥 분수로 3분의 2 내버려 두겠습니다. 요거 나왔네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나왔죠. 줄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일은 킬로줄로 나왔으니까 킬로줄로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줄로 나온 거고 킬로줄로 나왔으니까 나누기 1000 해주면 되겠죠. 이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플라이 휠에서 여러분들이 플라이 휠 같은 여러분 많이 기출 문제도 많지 않아요. 많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요 공식하고 요 두 개만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종동축 풀리의 지름을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게 뭐냐면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은 이 문제는 금방 풀어요. 지금 회전시키려고 하는 그 RPM이 3000 RPM, 2000 RPM 나왔고요. 쭉 보시면 되면은 존도 풀리고 벨트 두께를 고려하라 했는데 벨트 두께를 여기서 딱 줬어요. T 이꼬르 10mm 딱 줬어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여러분 지금 종동축 풀리 지름 구하는 건 여기서 지금 뭘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종동축 회전시키는 요 회전수, 이 회전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종동축 풀리, 그 원동축 풀리 그 비를 가지고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아까 벨트 두께를 고려하라고 했잖아요. 벨트 두께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T. 이게 왜 더하기 T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벨트 두께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 이게 전체 때문에 이게 만약에 T 하면은 전체 벨트 두께는 얼마 돼요? D 플러스 2T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벨트 두께를 고려하는 얘기는 전체가 아니라 얼마야? 2분의 T씩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왜 벨트의 중심까지 그래가지고 벨트의 중심까지 2분의 1T 이것만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아래 2분의 1 하니까 뭐야? D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요게 벨트 길이를 고려한 풀리 지름입니다. 벨트 두께를 고려한 지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ET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벨트 두께를 적용해라 그러면은 보통 ET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2분의 1 해가지고 ET로 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건 뭐야? 그 비율은 뭐랑 똑같다? 여기 나온 거랑 똑같죠. 회전비하고 똑같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종동축 풀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고 또 거기다 원동축 풀리 지름도 줬잖아요. 친절하게. 이거 굉장히 친절하게 준 거죠. 다른 거 통해 가지고 뭐 연립해서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줬잖아요. 뭐 쉽죠? 이렇게 푸시면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동축 풀리 지름을 지금 D2로 했잖아요. D2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 T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8번 문제. 이 18번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요것도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풀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내셨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 일단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뭡니까? 위험 속도라고 하는데 위험 속도인데 요건 RPM, 그러니까 회전수 N을 구하라는 얘기죠. 위험 회전수 NC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두 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에 대해서 위험 속도를 구한다. 자, 위험 속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위험 각 속도하고 위험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축에서 축의 위험 회전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덩커레이의 실험식이 있었죠. 덩커레이의 실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덩커레이 실험식을 적용할 수가 없죠. 수준을 내려왔으니까. 아예 수준을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제끼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위험 회전수와 위험 각속도는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식을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놓쳤고 아마도 이 식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지 않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이걸 또 막 파고들지 마세요. 이런 문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어차피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걸 담아주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두 식을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 두 식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위험 각속도, 위험 회전수입니다. 위험 각속도 이점입니다. 근데 위험 각속도는 이렇게도 정의가 되지만 뭐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위험 회전수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각속도와 회전수의 관계를 통해서 금방 정리가 되죠. 얘는 뭐예요? 요 질량과속 모멘트를 나눠준 거죠. 스프링 상수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요 K는 비틀림인데 빠졌네요. 비틀림 스프링 상수고요. K는. 그 다음에 요 J가 질량 관속 모멘트. 질량 관속 모멘트. 아까 앞에서 우리가 I로 썼던 K입니다. 여기서는 또 J로 나왔어요. J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식이 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죠.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2하고 60이 있으니까 얘는 파이 분지 30 상수로 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WC만 정리하면 되겠죠? WC 위험 회전수. 위험 회전수는 얘라고 했는데 자, 요 비틀림 상수는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K는 세타 분지 T 토크에 대해서 비틀림이 얼마나 비틀림 각도 이렇게 얼마의 비틀림 각도가 생겼냐 그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이 공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비틀림 각도는 GIP 분지 TL 이 공식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세타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세타다 이걸 여기다 그냥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T 이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TL 분지 GIP 이렇게 나오겠네요. GIP TL 여기 T 들어가고 약분 되겠네요. L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가 GIP 분지 T의 이 식에서 요 식이 유도된 거예요. K 값이. 그러면 K 값 이거 넣으면 되겠네. 맞아요. K 값 넣으시면 됩니다.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죠. 파이 분지 30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서 나온 거고. 나왔습니다. 근데 IP 나왔잖아요. IP가 뭐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왜 J를 썼는지 알겠죠? 여기 이거 나오죠. 극단면 2차 모멘트 나오죠. 극단면 2차 모멘트가 IP로 나오니까 앞에서 처음에 I를 못 쓰고 J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IP가 나온 거. IP는 32분지 파이 4승.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식만 알면은 푸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고 계셨을 분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틀렸다고 해도 제가 이건 어떻게 틀려요? 앞에서는 막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틀려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어떻게 틀릴 수 있어?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못합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전달 동력 주의할 거 와트로 나왔다는 거. 그럼 와트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킬로와트를 구해가지고 킬로와트로 곱하기 1000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동력 구해라. 동력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바로 시험장에서 하면 떠올려야 되는 공식 이 공식이죠. 속도고 마찰계수 곱하기 힘. 마찰계수 곱하기 힘이죠. 이게 수직력이죠. 원동차 내전 원통 마찰자에서 축간거리가 600이고 원동차의 회전속도가 1000, 종동차의 회전속도가 250이래요. 250이랍니다. 마찰차랑 붙여지면 힘이 600N일 때 최대 전달 동력은 마찰계수 0.2다. 이 힘이 뭐예요? 이게 P가 되는 거죠. 이 마찰계수 0.2가 얼마야? 1로 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 이걸 구하려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RPM도 다 줬어. 솔직히 RPM도 다 줬어. 구해야 되는 거예요. D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D1을 구하자면 이거 다 못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D1 구해야죠. 뭐예요, 여기서? 속도비. 이 속도비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기어나 우리 벨트에서는 이거 정말 유용해. 마찰차 벨트에서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속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축간거리도 줬잖아요. 축간거리.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풀란 얘기 한마디로. 예. 이 축간거리하고 이 속도비를 통해서 이 D2를 구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D2를 구해라. 왜냐면 둘 다 지금 D1, D2를 안 줬으니까 원동차의 지름도 안 줬고 종동차의 지름도 안 줬잖아요. 그죠? 이걸 해서 풀면은 뭐가 된다? 지금 D1이 400mm. 요 수식 여러분들 혹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요 부분 따로 풀어보세요. 요 두 식을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거하고 요 두 식. 자, 요걸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 그 다음에 요게 2번식입니다. 1번, 2번 그 식을 갖다 연립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한 D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왜 60으로 나눠줬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초당 얼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RPM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준 거죠. 이건 분이잖아요,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준 거고, 얘는 왜 1000이라고 했어요? 아까 지금 요 단위가 지금 요게 와트죠? 와트가 되면서 우리는 킬로와트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킬로와트로 쓰려고 하니까 이 단위가 밀리미터, 와트, 미터. 그쵸. 여기를 이제 미터로 환산한 거죠, 얘를. 미터로 환산한 단위가 들어갔다. 미터로 환산한 단위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미터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나누기 1000 해준 겁니다. 나누기 1000 해준 게 얘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19번 문제도 그냥 무난했죠? 예, 무난하게 넘어갔죠. 자, 이제 20번 문제. 이거 와이어로프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철사입니다. 철사. 원자재가 철사예요. 철사인데, 이 철사를 꽈요. 어떻게 보면 꼰다라고 할까요? 꼰다. 철사를 꼬면 뭐가 나오냐면은 가닥이 나옵니다. 하나의 가닥이 나와요. 가닥. 그 가닥을 다시 꼬는 거죠. 꼰다. 그럼 뭐가 나오냐? 그때부터 이제 와이어가 그러니까 로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로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를 꽈서 한 가닥을 만들고 그 가닥을 다시 꽈서 만든 게 로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철사를 꽈서 만든 가닥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랜드라고 하네요. 이게 스트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닥이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스트랜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높잖아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이론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완전히 또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걸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스트랜드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한번 더 꼬는 거죠. 그래서 로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랜드, 가닥이 되는 거죠. 자, 가닥의 꼬임과 소선의 꼬임. 얘를 철사를 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반대 방향은 뭐라 그래요? 반대인 것은 보통 꼬임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꼬임이라고 얘기한대요. 보통 꼬임이라고 하고. 같은 방향을 랭 꼬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꼬임, 랭 꼬임 있는데, 꼬임은 또 두 개가 있어요. Z 꼬임과 S 꼬임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이 또 이렇게 있네요.
보통 이거 다 저작권 풀려 있는 거 찾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주. 이건 도저히 내가 그림이 없으면 야 이거 3D로 그릴까? 막 미쳤어요. 예.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려면 나오겠죠? 미친 척하고. 예.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은 여기 나왔는데 또 보통 꼬임, 랭 꼬임 둘 다 똑같이 있는 게 뭐예요? Z 꼬임과 S 꼬임 또 두 개가 있다. 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죠? 와이어로프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 나온 김에 공부하고 하는 거죠. 철 또는 강철에 철사를 꽈서 왔는데 맞죠? 아까 제가 철사를 꼰다고 그랬죠. 윈치 기준기대 동료는 장전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그 매다고 있는 게 다 와이어로프 아닙니까? 그죠? 와이어로프죠. 자, 와이어로프 거는 보면은 연속식과 병렬식이 있다. 아, 참 이거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번에는 요거는 제가 다른 시험 준비할 때 요건 꼭 할게요. 와이어로프 거는 방법 이거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어. 여러분들하고. 연속식과 병렬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연속식은 뭐냐면 이제 이게 와이어로프가 보통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도르래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달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안 가거든요. 안 갑니다. 중간에 여러 개를 달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쫙 연결하고 있으면 이거는 연속식이에요. 대신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죠, 얘는. 근데 병렬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고 축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축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먼저 이렇게 하나 엮습니다. 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따로 엮습니다. 그리고 얘가 얘를 돌려줘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가 돌아가면서 얘를 돌리겠죠. 그죠? 얘가 돌아가면서 또 얘도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병렬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식과 병렬식 따로 있다. 병렬식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간에 뭐 하나 끊어져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렬식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좀 바쁘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왔는데 일단은 이제 시험 강평을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좀 강평 할게요. 제가 예전에는 시험 이거 해설 강의 끝나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기 잘 쉬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딱 끝났는데 오늘은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기계설계에서 이번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틀려도 덜 속상한 문제들 이른바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집어드릴게요. 10번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윤활법인데 제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어디 뭐 댓글이라든가 뭐 좀 남겨주세요. 나 이거 너무 쉬웠다. 이게 뭐가 힘드냐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알아서 맞췄다는데.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여러분 지금 모든 수험서에 보면 중력 급유법이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거고 없는 책도 있을 텐데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얘처럼. 이게 수난급유법 안에서 설명하는 책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6번 문제. 아까 플라이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왜냐면 이게 메커니즘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문구만 보고 풀기에는 조금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현재는 사실 유도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 그 세 가지 식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딱 유도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저는 이번에 킬러 문제를 4문제를 잡았어요. 4문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4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못 풀었어도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기계 설계가 원래 기계 일반보다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아무리 기계 일반이 어렵게 나온다 해도 이 기계 설계 같은 경우 일단 수기 계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함부로 쉽게 기계 일반보다 쉬웠어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 시험은 확실히 기계 일반에 비하면은 좀 평이한 쉽다고는 말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기계 설계 같은 경우
평이한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계 설계를 보면서 또 어려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기계 설계가 진짜 어렵나. 막 질량 관성 모멘트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좀 뭐라 그래 기초부터 따놓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공식이에요. 일단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공차와 끼워 맞춤, 이 기하 공차 문제가 2019년도에 나오고 이번에 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에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4년 만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헉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IT 공차나 끼워 맞춤 공차가 나왔는데 이번에 기하 공차가 나왔단 말이지. 근데 저는 이 기하 공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계속 준비를 했고 언제 나와도 나올 문제였었고 그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우리 교과 끝나면 중간중간에 있는 마무리고사라든가 중간평가에 계속 반영을 했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어디서 기계 설계에서 설명했습니다. 기계 일반도 아니고 기계 설계에서 했고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제 그 무료 강의 듣고 부터 듣던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문제 내용이고요. 제가 항상 좀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커플링 문제인데 아까 분할 원통 커플링이 나왔잖아요. 제가 수업에서 이 분할 원통 커플링 이거 제가 3D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자료가 있어도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함부로 여기서 막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긴 꼬라지가 이렇다. 이거는 플렉시블, 이거는 고정형 커플링이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서 뒤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축이 이런 식으로 결합됩니다 하면서 그림까지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죠. 따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 봐. 마음들이 급하고 막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막 빠져 있어가지고 유튜브 좀 보세요. 뭐 저기 뭐야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좀 구글링 해 같은 거 해가지고 사진 좀 찾아보세요. 그래도 재미가 없지. 일단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거 진짜 도움 됩니다. 도움 됩니다. 자, 요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오늘 이번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성이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이에요. 일단 그림이 똑같죠. 그림이 똑같죠. 근데 문제가 이건 다 달랐어요. 제가 이때 해설했던 문제는 이 드럼이 좌측으로 회전했을 때 우측으로 회전했을 때 그 힘의 차이, 그 차이를 이제 요 레바 작용력, 요 F의 차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였고 이번에 나온 문제는 제동 토크를 구하는 문제. 그건 달랐지만 푸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먼트의 평면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변수들만 앞쪽으로 빼서 고면 되는 똑같은 문제였었어요. 이거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 기계 일반 최종 점검 모의고사에서 했습니다. 기계 설계가 아니라 기계 일반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 강의로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실에 오픈되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푸셨어요. 많은 분들이 풀어보셨습니다. 이 문제 거의 뭐 그림도 똑같고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블록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량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쳤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것도 우리 유체역학에서 유량 측정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게 왜 유량이 되는데 그게 최종 유량이 왜 최종 유량인지 질량 유량하고 또 뭐가 바뀌는지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단면적 미터 제곱 속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배관 그려가면서 막 설명하고 있죠. 글씨는 개발세발 썼지만 설명을 드렸죠. 유량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맞춰주셔야죠. 그러니까 기계 일반에서 지금 뭐 점수가 안 나온 건 안타깝지만 기계 설계에서는 충분히 지금 점수 낼 수 있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16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16번 문제. 그쵸, 이제 아까 플라이휠 이거 했습니다. 언제? 기계 설계 최종 점검 모의고사 2번 문제입니다. 이거 무료로 오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이번에 이거 풀었습니다. 100% 풀었습니다. 이거 16번 문제. 못 풀었을라나? 나 풀었는데도 못 풀었는데.
플러스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것도 문제, 최종점검 모의고사에서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킬러 문제들 4문제 빼고는 다 다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랑 수업을 안 하셨더라도 어떤 책에는지 아마 다 있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 맞히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계 설계에서는 요 4문제 빼고는, 그것도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또 찍어서 맞는 게 있을 거긴 하지만 일단 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6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직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사실 이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안정적인 분들은 안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이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결과가 안 좋거나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럼 지방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 전공 과목 같은 기계 일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을 많이 못 두실 텐데, 제가 작년 지방직, 작년 국가직, 올해 국가직까지 요 세 시험을 통틀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이 3번의 시험, 작년 국가직, 작년 지방직, 올해 국가직을 통틀어서 가장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4문제 빼고는. 정말 평이한 시험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아닌데, 이번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여러분들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번 시험은 그냥 이걸로 끝내세요. 이거 더 이상 이거 파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 국가직 기계 설계는 끝내십시오. 이제 제 해설 강의는 끝내시면 더 이상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끝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시험에서 용접강도 안 났거든요. 요 문제 안 나왔습니다. 스프링 안 나왔습니다. 스프링 안 나왔고, 그것도 이제 코일 스프링하고 판 스프링 안 나왔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에 작용하는 전달 능력, 직접 전달 능력하고 비틀맨의 전달 능력 합치는 거죠. 전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공식만 한번 더 정리를 해 놓으시고,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처짐, 요것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용접 강도 같은 경우는 과거 기출문제 몇 문제, 한 5문제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적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이번 지방직이 아니라 내년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부터 보셔야죠. 차라리 그게 낫죠. 앞에부터 보셔야죠. 앞에부터 보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웬만큼 나오셨는데 아깝게 다른 과목에 떨어지시거나 좀 결과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정도만 좀 정리해서 지방직 넘어가시고, 플러스 해서 제가 5월 달에 5월 우리 학교예측 모의고사 있습니다. 기계직 있습니다. 요거 통해 가지고 제 해설 강의까지 딱 더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올해 가장 큰 일을 하셨어요. 가장 큰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올해 이번에 또 지방직 시험 보시는 분들 또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서 잘 정리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